평양을 발칵 뒤집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김정은의 금고를 지키던 핵심 간부가 딸의 손에 이끌려 서해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살 명령이 떨어졌고 초소마다 총알이 장전됐습니다. 충성분자를 도망가게 만든 딸은 대체 무엇을 본 걸까요? 김정은이 은폐하려던 치욕스러운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충성의 노래가 울리는 방 안에서 저는 담배를 말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아버지가 틀어놓은 혁명가요가 벽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는 그 노래를 아버지는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틀어놓곤 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문틈 사이로 보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저 노래는 기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노래가 울리는 동안 이불 밑에서 담배꽁초를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길바닥에서 주운 꽁초들이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 장마당 입구에서 2-3개, 간부 숙소 뒷골목에서 5-6개, 하나하나 뜯어서 남은 잎을 모으고 종이에 다시 말면 새 담배 한 개비가 됩니다. 12살 제 손가락은 이 일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꽁초 20개면 서너 개비를 만들 수 있었고 장마당에서 한 개비에 200원씩 받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가 제 손에서 담배 냄새를 맡으셨습니다. 수진아, 너한테서 왜 담배 냄새가 나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친구네 아버지가 옆에서 피워서 그래요.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간부의 딸이 꽁초를 줍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아버지 체면이 아니라 목이 위험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노동당 39호실 소속 외화벌이 전담 간부셨습니다. 39호실이라고 하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외국에 있는 북한 식당이나 호텔을 관리하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관입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도 인정받는 엘리트셨습니다. 평양 중심부 간부 아파트에 살았고 검은색 승용차가 매일 아버지를 데리러 왔습니다. 배급날이면 우리 집은 동네에서 제일 부러움을 샀습니다. 고급 양주, 외국산 양복, 수입 과자까지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이웃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곤 했습니다. 역시 39호실은 다르다 하는 수근거림이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요, 집에 돌아오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배급품을 정리하시면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번에도 얼마를 내야 하는 거야? 아버지가 조용히 금액을 말씀하시면 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러분, 배급이라고 하면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돈을 내야 합니다. 받은 만큼 돈을 내게 하는 겁니다. 좋은 물건을 받으면 더 큰 금액을 내야 했습니다. 화려한 배급의 실체가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만경대혁명학원, 충성을 맹세하는 엘리트 학교에 입학하길 바라셨습니다. 수진아, 너도 당을 위해 일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진심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체제를 믿고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무렵 이상한 것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에서 몰래 돌아다니는 남조선 드라마 이야기를 친구한테서 들었습니다. 거기서 처음 자본주의라는 말을 알게 됐습니다.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 자유롭게 물건을 만들고 원하는 것을 사는 세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뭔지 정확히 몰랐지만 이미 다른 길을 건넌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요. 그날 밤 어머니가 배급받은 수입 과자를 찬장에 정리하시는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누구를 위한 건가요? 충성의 노래는 아직 거실에서 울리고 있었고 제 손에는 꽁초 담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답을 찾기까지 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미친 듯이 담배를 말았습니다. 잠을 줄였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가 코를 골고 계실 때 이불 속에서 손끝만으로 꽁초를 분해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제 손가락은 정확했습니다. 100번은 넘게 한 일이니까요. 학교가 끝나면 뛰었습니다. 간부 숙소 뒷골목, 39호실 건물 옆 쓰레기통, 외국 손님이 드나드는 호텔 뒷길. 거기가 금맥이었습니다. 외국산 꽁초 하나면 일반 꽁초 3개 값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훑었습니다. 손톱 밑에 제가 끼고 손가락 끝이 누렇게 물들었습니다. 12살 소녀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손으로 돈을 번다는 사실이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짜릿했습니다. 그 무렵 우리 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배급이 줄었습니다. 양주가 한 병에서 반병이 되더니 외국산 옷감이 사라지고
쌀 포대가 눈에 띄게 가벼워졌습니다. 처음 2, 3년은 황금기였습니다. 배급날이면 현관 앞에 상자가 쌓이고 이웃들이 복도에 나와 구경했습니다. 그 시절이 끝났습니다. 받는 건 반 토막이 났는데 내야 하는 돈은 2배가 됐습니다. 월급보다 할당 금액이 더 큰 달이 생겼습니다. 받으면 받을수록 빚이 쌓이는 배급이라니.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급을 거부하면 충성심을 의심받으니까요. 아버지는 그래도 당을 믿으셨습니다. 나라가 잠시 어려운 거다. 곧 나아진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젓가락 쥔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39호실에서 매일 달러를 세는 분이셨습니다. 이 나라 곳간이 얼마나 비어가는지 숫자로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 눈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라앉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입은 곧 나아진다고 했습니다. 충성은 아버지의 산소였습니다. 빼면 숨을 쉴 수 없는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얼굴이 회색이었습니다. 사람 얼굴이 진짜 잿빛이 되는 걸 그때 처음 봤습니다. 구두도 안 벗고 소파에 쓰러지듯 앉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천장을 보며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바람 빠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김동무가 끌려갔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김동무 아저씨, 아버지의 동료이시고 명절마다 저를 무릎에 앉히고 사탕을 주시던 분이셨습니다. 할당을 못 채웠답니다. 목표 금액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숫자 하나 못 맞췄다고 자아비판 대회에 끌려나가 직위를 빼앗기셨습니다. 20년 충성이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 한마디에 전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뻔히 보이는데 입을 열 수 없고 동료가 끌려가는데 고개를 숙여야 하는 사람. 그게 제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옆방에서 전부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거실로 걸어가서 아버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배급받는 친구들을 보면 불쌍해요.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손에서 행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려다 입을 다무셨습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저녁 일이 터졌습니다. 저는 방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거실 옆방 구석에 앉아서 담배를 말고 있었는데 꽁초잎을 고르는데 정신이 팔려 발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문이 확 열렸습니다. 제 앞에는 꽁초잎 무더기, 다 만든 담배 7갭이, 장마당 수입을 적어놓은 쪽지까지 전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폭풍 전의 고요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에 꽁초잎을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왔구나. 떨리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빠, 이건 내일 장마당에서 팔 거예요. 한 개비에 200원, 외국산 꽁초로 만들면 400원. 7갭이면 2,800원이에요. 아빠 할당금 내는 것보다 제가 하루에 버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 눈이 부릅떠지셨습니다. 39호실 간부 딸이 꽁초를 주워서 담배를 팔아. 소리가 아파트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를 양팔로 붙잡으시는데 팔이 아플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너 이러다 우리 가족 전부 끝이야. 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봤습니다. 화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김동무 이야기하실 때 보였던 바로 그 불안한 눈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이 체제가 얼마 못 간다는 거. 그날 밤 아버지는 담배 7개비와 꽁초잎 전부를 빼앗아 가셨습니다. 하지만 버리시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쓰레기통을 뒤져봤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끝내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또렷이 알았습니다. 그날 밤을 기점으로 우리 부녀 사이에 금이 갔습니다. 같은 밥상에 앉고 같은 현관으로 드나들면서도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무너져가는 성을 2팔로 붙잡고 있었고 저는 이미 그 성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버지 앞에서 담배를 말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마당이요. 여러분이 아시는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없는 세계예요. 없는 데 있는 세계. 당은 모른 척하고 주민들은 거기서 숨을 쉽니다. 저는 담배를 팔면서 그 세계의 문을 열었고 문 안에는 제가 상상도 못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 안에는 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피도 있었습니다. 처음 알게 된 건 미꾸라지였습니다. 동네 아줌마 한 분이 뒷마당 웅덩이에서 미꾸라지를 키우고 계셨어요. 처음엔 그냥 먹으려고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어요. 중국에 넘기는 거였습니다. 미꾸라지만이 아니었습니다. 비단개구리를 잡아서 말리는 사람, 파리를 길러서 유충을 모으는 사람까지. 파리를요. 중국에서 낚시 미끼나 사료로 쓴다고 했어요. 북한 사람이 파리를 키워서 중국에 파는 세상입니다. 저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꽁초 담배가 전부인 줄 알았던 세계가 한순간에 넓어진 겁니다. 근데 그 미꾸라지 아줌마가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장마당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틀, 사흘, 일주일. 다른 아줌마한테 물었더니 얼굴이 하얘지면서 손사래를 쳤어요. 그 소리 하지 마. 끌려갔어. 보위부에서 나왔답니다. 뒷마당에서 중국으로 넘기는 미꾸라지를 키우다 걸린 거예요. 미꾸라지를요.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를 키워서 팔았다고 끌려간 겁니다. 사상 비판 대회에 나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알면 나까지 위험하니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그 아줌마가 장마당에서 웃으시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수진이 오늘도 왔구나 하시며 사탕을 하나 쥐어주시던 손이요. 그 손이 이제 어디에 있을까? 무서웠습니다. 진짜로 무서웠어요. 내가 하고 있는 것도 들키면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겁이 나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 그게 장마당이었습니다. 밀수는 그 위에 있었어요. 중국산 옷, 전자제품, 약, 국경 근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물건을 넘기는 겁니다. 한밤중에 두만강을 허리까지 잠기며 건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걸리면 끝입니다. 수용소행이에요. 운이 나쁘면 즉결 처형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밀수하다 국경에서 잡힌 사람을 그 자리에서 쏴버렸다는 겁니다. 경고 사격도 없이 등 뒤에서 그냥 쏴요. 시체는 강물에 떠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준 아줌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밀수를 하는 사람은 줄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당이 주는 월급의 100배를 벌 수 있으니까요. 배급만 받으면서 가족이 굶어 죽는 것보다 총 맞을 각오로 강을 건너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게 이 나라의 셈법이었어요. 대거리 장사는 더 교묘했습니다.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남한 말로 유통업이에요. 다른 지역에서 물건을 가져와야 하거든요. 함경도에서 평양까지,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검문소마다 군인이 서 있고 뇌물을 먹여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물건이 좋으면 군인이 그냥 뺏어가기도 해요. 그것도 모자라 반동분자로 신고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건도 빼앗기고 수용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했습니다. 배급으로는 죽으니까요. 저는 장마당 한가운데 서서 이 모든 걸 두 눈으로 봤습니다. 돈이 돌아가는 소리, 흥정하는 목소리, 위안화 새는 소리. 그 사이사이에 끌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섞여 있었어요. 돈을 벌면 살 수 있고 걸리면 죽는 세계. 자본주의의 짜릿함과 사형장의 공포가 한 시장 안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점점 대담해졌어요. 담배만 팔던 게 아닙니다. 장마당 아줌마들한테 물건 나르는 심부름을 하고 수고비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쪽 가게 물건을 저쪽 가게에 전달하고 중국산 물건이 언제 들어오는지 소식을 전해주면서요. 12살짜리가 장마당에서 가장 빠른 달이었습니다. 아줌마들이 저를 꼬마 장사꾼이라고 불렀어요. 돈이 어디서 생기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저는 발로 뛰면서 몸으로 배운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손에 중국 돈 위안화가 들어왔어요. 위안화 한 장이면 북한 돈 수천 원 값이었습니다. 그걸 쥐었을 때 손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왔어요. 이 종이 한 장이 아버지 배급보다 강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동시에 이걸 들고 있다 걸리면 나도 끝이라는 걸요. 아버지는 당이 운영하는 나라의 사람이었고 저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 만든 나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를 통해 들은 이야기 하나가 머릿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39호실 상급 간부 박 부장이라는 분이 적발된 거예요. 30년을 당해 바친 고위 간부셨습니다. 김정은 앞에서 직접 보고를 올린 적도 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높은 분이셨어요. 그분이 몰래 장마당 브로커와 손을 잡고 외화를 빼돌리다 걸렸습니다.
공개 비판 대회에서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자아 비판을 해야 했답니다. 30년 충성이 먼지처럼 날아간 거예요. 아버지가 그날 집에 와서 술을 드셨습니다. 원래 집에서 술을 안 드시는 분이에요. 찬장 깊숙이 넣어둔 배급 양주를 꺼내시더니 혼자 소파에 앉아 잔을 기울이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거실에 양주 냄새가 퍼졌어요. 아버지가 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동무도 결국은 배급만으로 안 되니까 그런 거다. 저는 부엌 문 뒤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쭉 돋았어요. 미꾸라지 아줌마도, 밀수꾼도, 30년 간부도 결국 같은 이유였습니다. 배급으로는 못 사니까 장마당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걸리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충성이 뭡니까? 충성해봤자 배가 고프면 사람은 결국 장마당으로 가게 돼 있어요. 간부든 주민이든 아줌마든 부장이든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버지 방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문은 열지 않았어요. 아빠, 이 구닥다리 북한 체제에서 고위 간부가 뭐 크게 받겠어요? 김정은이가 풍족하게 먹는 거지. 고위 간부라고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문 너머로 아무 소리도 안 났습니다. 양주잔 내려놓는 딸그락 소리만 들렸어요. 돌아서면서 확신했습니다. 자본주의는 이미 이 나라에서 시작됐어요. 간부들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장마당에서 12살짜리가 담배를 팔고 아줌마가 미꾸라지를 키우다 끌려가고 밀수꾼이 강에서 총 맞아 죽고 30년 간부가 외화를 빼돌리는 이 나라가 아직도 공산주의라고요? 그런데 당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장마당 단속을 강화하고 밀수를 잡아들이고 되거리꾼을 처벌했어요. 뚜껑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솥 안의 물은 이미 끓고 있었어요. 뚜껑을 아무리 눌러도 증기는 새어나왔습니다. 잡아가도 쏴 죽여도 사람들은 또 장마당으로 나왔어요. 죽을 수도 있지만 안 하면 확실히 죽으니까. 그게 북한의 숨겨진 시장 원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안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성 안에서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천장이 있고 그 천장 위에는 김정은 한 사람만 앉아 있다는 것. 장마당의 짜릿함도 끌려가는 공포도 전부 그 천장 밑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천장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숨이 막히도록 간절하게. 남조선 드라마를 처음 본 건 장마당 아줌마네 집 뒷방에서였습니다. USB 하나에 드라마가 3편 들어 있었어요. 낡은 중국산 텔레비전에 꽂으니까 화면이 나왔습니다. 소리를 최대한 줄이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봤어요. 걸리면 수용소행이니까요. 하지만 화면 속 세상이 제 눈을 잡아끌었습니다. 놓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날 처음으로 마트라는 걸 봤습니다. 드라마 속 사람들이 커다란 건물에 들어가는데 사방에 물건이 쌓여 있었어요. 과자, 음료, 고기, 과일. 사람들이 카트를 밀면서 원하는 걸 집어 담았습니다. 배급표도 안 내고 줄도 안 서고 그냥 골라서 담는 거예요. 저는 이불 속에서 입을 틀어막았어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요. 그리고 한 장면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드라마 속 아이가 엄마한테 말하는 겁니다. 엄마, 나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알아? 북한에서는 물어볼 수도 없는 질문이에요. 뭐가 되고 싶은지는 당이 정해주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는 원하는 걸 말하고 엄마가 웃으면서 응원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처음으로 울었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부러워서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충성하지 않겠다. 저 세상으로 가겠다. 하지만 결심과 실행 사이에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탈북이 뭔지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야겠어요. 탈북은 도망이 아닙니다. 도박이에요.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죽음. 중간이 없습니다. 국경에서 잡히면 즉결 처형이 될 수 있어요. 운 좋게 살아남아도 정치범수용 소행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탈북자 가족도 처벌받습니다. 연좌제예요. 내가 잡히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할머니도 친척도 전부 끌려갑니다. 이걸 알면서 가겠다고 결심하는 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잡히면 어머니는 어떻게 되지?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결심이 흔들렸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두려움이 자유를 향한 갈망을 자꾸 집어삼켰어요. 그래도 다시 드라마를 봤습니다. 볼 때마다 확신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텔레비전을 끄면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가겠다, 못 가겠다, 가야 한다, 죽을 수도 있다. 12살이 매일 밤 이 시소를 탄 겁니다. 문제는 아버지였습니다. 혼자는 갈 수 없었어요. 12살이 혼자 국경을 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가야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설득한다는 건 아버지한테 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밤에 아버지 방에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떨렸지만 똑바로 봤습니다. 아빠, 이 나라가 얼마나 갈 수 있는지 아빠가 제일 잘 알잖아요. 배급은 매년 줄고 할당은 매년 늘고 김동무 아저씨도 박 부장 아저씨도 다 무너졌잖아요. 아빠 차례가 안 온다는 보장이 어딨어요? 아버지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부정하시지 않았습니다. 남조선에는 장마당 같은 게 나라 전체에 있대요. 아빠, 나 여기서 평생 꽁초 담배 만들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코로나 끝나고 바닷길 감시가 느슨해졌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빠, 날 따라와요. 나갈 시간이에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소리를 지르시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화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어요. 아버지 눈에 제가 본 것은 분노가 아니라 상상이었습니다. 갯벌에서 총에 맞는 딸, 수용소로 끌려가는 아내, 연좌제로 무너지는 가족. 아버지의 머릿속에 그 그림이 지나간 거예요. 내가 지금 뭔 소리라는지 알아? 잡히면 너만 죽는 게 아니야. 어머니도, 할머니도 전부 끝이야. 전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말한 거예요. 무릎이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빠, 여기 있어도 천천히 죽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주먹을 꽉 쥐셨다가 풀었다가 또 쥐셨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나가셨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 동안 아버지는 저와 눈을 안 마주치셨어요. 밥상에서도 거실에서도.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싸우고 계시다는 걸요. 밤마다 아버지 방에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끔 발걸음 소리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였어요. 아버지도 저처럼 천장을 보면서 같은 시소를 타고 계셨던 겁니다. 자유와 죽음 사이에서, 충성과 현실 사이에서 32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것을 부수는 데는 사흘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넷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시기 전에 제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수진아.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눈이 빨갰어요. 사흘치 밤이 그 눈에 고여 있었습니다. 바닷길이라고 했지. 어디서 들었냐. 그 순간 저는 울 뻔했어요. 겨우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드디어 성밖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미쳤어.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좋은 대우를 받는데 배급도 받고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하지만 그건 사상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서우셨던 거예요. 총에 맞을 수도 있는 길에 남편과 딸을 보내는 게,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게, 그리고 혹시라도 잡히면 자기까지 전부 끝이라는 게 어머니의 미쳤어 는 분노가 아니라 애원이었습니다. 제발 그런 위험한 소리 하지 말라는. 아무리 말해도 안 됐어요. 벽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밤새 이야기했어요. 셋이 같이 가면 좋겠지만 어머니를 억지로 데려가면 도중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국경에서 소리라도 지르시면 전부 죽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가족을 두고 가야 한다는 것. 어머니를 시골 친척집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남한에 가면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 그 약속을 남기고 둘만 떠나기로요. 하지만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알면 절대 보내주시지 않을 테니까요.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안았을 때 어머니가 제 등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잘 다녀와라, 우리 수진이. 시골에 잠깐 다녀온다고 생각하시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목에서 나는 비누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이 냄새를 다시 맡을 수 있을까? 아니, 어머니를 다시 볼 수는 있는 걸까? 잡혀서 죽으면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딸이 웃으며 다녀올게요 하던 모습만 기억하시겠지.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울면 들키니까요. 돌아서는데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어요. 한 발짝이 이렇게 무거울 수가 있구나.
아버지와 함께 할머니 묘소에도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가 묘 앞에서 한참을 말없이 계셨습니다. 바람이 불고 풀이 흔들렸어요. 아버지 입술이 달싹거리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용서를 구하고 계셨을 거예요. 이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쩌면 혹시라도 돌아오지 못할 것에 대해서. 그날 밤 모아둔 위안화 다발과 장마당에서 준비한 물건들을 배낭에 쌌습니다. 바닷길 교대 시간은 이미 파악해 놓았어요. 장마당 아줌마의 남편이 해안경비대 출신이었는데 그분한테서 들은 정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배낭 지퍼를 닫는데 3번이나 미끄러졌습니다. 배낭을 꽉 졸라매면서 속으로 말했어요. 이 집에서 마지막 밤이다. 내일이면 자유 아니면 죽음이다. 둘 중 하나밖에 없다. 이상하게도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떨림이 멈췄습니다. 각오가 된 거예요. 살든 죽든 더 이상 이 천장 밑에서는 못 산다. 2026년 1월 서해안. 바람이 칼이었습니다. 한겨울 바닷바람이 얼굴을 후려치는데 살점이 벗겨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배낭을 꽉 끌어안고 아버지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어둠 속이었어요. 달도 없었습니다. 발밑에 갯벌이 질퍽거렸고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장화가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앞에서 걸으시는데 등이 떨리고 계셨어요.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서해안 얕은 바닷길. 제가 장마당 네트워크로 수소문한 루트였습니다. 경비대 교대 시간이 밤 11시에서 11시 20분. 20분 안에 갯벌을 건너야 합니다. 장마당 아줌마 남편이 해안경비대 출신이었는데 그분이 알려주신 시간이었어요. 20분이면 넉넉해. 근데 1초라도 넘기면 죽어. 그 말이 머릿속에서 시계처럼 째깍거렸습니다. 11시. 초소 불빛이 꺼지는 걸 확인하고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금이에요. 가요. 갯벌 위를 뛰었습니다. 뛰고 싶었지만 뛸 수가 없었어요. 발이 빠지니까요. 질퍽, 질퍽, 질퍽. 장화 속으로 바닷물이 들어왔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발목을 감쌌어요.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발가락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걸었습니다. 숨이 하얗게 나왔어요. 코끝이 얼어서 숨 쉴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 건너편 해안이 어둠 속에 아른거렸어요. 저기만 가면 됩니다. 저기만. 아버지가 헉헉거리셨어요. 수진아, 잠깐만. 잠깐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빠, 걸어요. 멈추면 안 돼요. 아버지를 끌다시피 하며 걸었습니다. 32살 간부가 12살 딸한테 끌려가는 모습. 달이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누가 봤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7분쯤 걸었을 때 아버지가 넘어지셨습니다. 갯벌에 무릎까지 빠진 거예요. 수진아. 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9호실 고위 간부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겁에 질린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아버지 팔을 잡고 끌어올렸습니다. 12살 팔로 32살 어른을요. 아드레날린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공포가 극에 달하면 힘이 어디선가 솟아납니다. 12분째. 건너편 해안이 가까워졌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200m쯤 남았을까. 저는 속으로 세고 있었습니다. 8분만 더 버티면 된다. 8분만. 그때였습니다. 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손전등이었어요. 거기 서라. 소리가 갯벌 위를 가로질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아니, 진짜로 멈춘 것 같았습니다. 2초 동안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바람 소리도, 파도 소리도, 제 숨소리도. 군인이었습니다. 교대 시간이 바뀐 건지, 순찰이 추가된 건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군인이 총을 들고 서 있었어요. 총구가 우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아버지 얼굴을 비추고, 제 얼굴을 비추고, 다시 아버지를 비췄습니다. 아버지가 제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39호실 고위 간부였던 제 아버지가 총구 앞에서 12살 딸 뒤로 숨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제 어깨를 붙잡고 있었는데 그 손이 나무십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쌓아올린 것들이 총구 하나 앞에서 가루가 되는 소리. 저는 앞에 서 있었습니다. 12살, 42kg, 140cm. 총구 앞에 선 소녀. 공포가 미친 듯이 밀려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관통했어요.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 어머니를 다시 못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준비해 온 게 있었습니다. 장마당에서 8년을 뛰어다닌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2년이지만 저한테는 평생 같았습니다. 사람의 눈을 읽는 법, 상대가 원하는 걸 알아채는 법, 그리고 거래하는 법. 장마당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배낭을 열었습니다. 군인이 움직이지 마라고 소리쳤어요. 총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두 손을 천천히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쏘지 마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똑바로 봤어요. 장마당에서 배운 첫 번째 규칙이 있습니다. 거래할 때 눈을 피하면 지는 거예요. 배낭에서 하나씩 꺼냈습니다. 중국산 고급 전자담배. 장마당에서 금값인 물건이에요. 군인의 눈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안화 다발. 북한 돈으로 치면 수십만 원이었어요. 군인의 총구가 미세하게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산 가죽 군화 2켤레. 북한 군인들이 신는 군화는 한 달이면 밑창이 떨어져요. 중국산 가죽 군화는 1년을 신어도 멀쩡하다는 걸 장마당 아줌마한테서 들었습니다. 군인의 눈이 군화에 멈췄어요. 아저씨, 이건 시작이에요. 저는 갯벌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만들었어요. 저쪽 갯벌에 세 번째 바위 있죠? 그 밑에 중국산 술 2병하고 담배 2보루가 있어요. 우리를 보내주시면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군인이 멈칫했습니다. 총구가 완전히 내려갔어요. 20대 초반의 젊은 군인. 급료는 쥐꼬리만 하고 겨울 추위에 갯벌 순찰을 돌고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중국산 전자담배와 가죽 군화와 위안화와 술이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월급 몇 달치가 한꺼번에요. 군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탐욕과 두려움이 동시에 지나갔어요. 걸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이걸 그냥 보낼 수 없다는 탐욕.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2살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에 군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총을 든 손이 축 내려왔습니다. 세 번째 바위 밑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바위 오른쪽에 비닐로 싸서 묻어놨어요. 파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탈북 전에 이 상황을 대비해서 물건을 미리 묻어놨어요. 이틀 전 밤에 혼자 갯벌에 나가서 바위 밑에 구덩이를 파고 술과 담배를 비닐에 싸서 넣어뒀습니다. 12살이 군인 매수까지 계획한 겁니다. 장마당이 가르쳐준 마지막 수업이었어요.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가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드는 거라는 것. 군인이 물건을 받아들었습니다. 전자담배를 만지작거리더니 군화를 집어들어 밑창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뒤를 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우리를 봤어요. 30초 준다. 빨리 가.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손은 얼음이었어요. 뛰었습니다. 갯벌 위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발이 빠지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뛰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를 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장마당에서도 거래가 끝나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 법이니까요. 해안에 도착했을 때 저는 모래 위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다리가 풀렸고 손가락이 꼼짝도 안 했습니다. 장화 속에 가득 찬 바닷물이 차갑게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눈물도 같이 나왔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공포가 빠져나가면서 눈물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옆에서 무릎을 꿇고 숨을 몰아쉬셨어요. 아버지도 울고 계셨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면서. 한참 뒤에 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아버지 눈에 뭔가가 있었어요. 공포도, 안도도, 부끄러움도 아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것. 나중에 한국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그게 경외였다는 걸요.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너 그 물건을 언제 묻어놓은 거냐? 이틀 전이요.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같은 별인데 이쪽에서 보니까 다르게 보였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천장이 없는 하늘이 처음으로 제 위에 있었습니다.
중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저는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어요. 갯벌을 건너 도착한 곳은 동북 삼성 해안가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새벽이었어요. 하늘이 회색빛으로 밝아오고 있었고 바닷바람이 젖은 옷을 뚫고 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해안가 바위 뒤에 웅크리고 앉아 떨었어요. 장화 속 바닷물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발가락 감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유가 아니었어요. 중국은 탈북자를 잡아서 북한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걸 북송이라고 해요. 잡히면 끝입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에요. 고위 간부 탈북은 더 심했습니다. 국가 기밀을 가지고 도망친 반역자 취급이거든요. 아버지는 39호실에서 외화 흐름을 다 알고 계신 분이셨어요. 잡히면 고문 끝에 처형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12살이지만 그 정도는 알았어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중국 땅이 안전지대가 아니라 또 다른 전쟁터라는 것을요. 첫 이틀은 해안가 근처 폐가에 숨었습니다. 버려진 창고 같은 곳이었어요. 천장에 구멍이 나서 바람이 들어왔고 바닥에는 쥐 배설물이 널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구석에 쭈그려 앉으셨는데 39호실 고위 간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양복 대신 해안에서 주운 낡은 점퍼를 걸치고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고 떨고 계셨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무너지면 저까지 무너지니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둘째 날 낮에 밖에서 차 소리가 났어요. 타이어가 자갈을 밟는 소리. 저는 반사적으로 아버지를 끌고 창고 안쪽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숨을 멈췄어요. 심장 뛰는 소리가 창고 벽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사람 목소리가 들렸어요. 중국말이었습니다. 공안인지 마을 사람인지 알 수 없었어요. 발소리가 창고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꽉 잡았어요. 아버지 손이 제 손보다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잡히면 북송이에요. 북송되면 죽어요. 12살짜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발소리가 멈추더니 다시 멀어졌습니다. 차가 떠났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니 얼굴이 하얘져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사흘째 되는 날, 조선족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마을 뒷길에서 물을 찾다가 마주친 겁니다. 아주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한참 뜯어보셨어요. 그리고 조선말로 물으셨습니다. 너 건너온 거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여기서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같은 핏줄인데 어쩌겠니? 그 한마디에 다리 힘이 풀렸습니다. 아주머니가 데려가신 곳은 작은 조선족 마을이었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밥 한 숟갈이 목을 넘어갈 때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먹는 밥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숨어 있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네에 얹혀 살 수도 없었고 한국까지 가려면 브로커 비용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 하셨습니다. 39호실에서 외화를 다루시던 분이 중국에서는 말도 안 통하고 돈도 벌 줄 모르셨어요. 매일 방 안에 앉아 벽만 보고 계셨습니다. 가끔 혼잣말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한 건가? 한 번은 밤에 아버지가 우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를 죽이며 우시는 거였습니다. 39호실에서 당당하시던 아버지가 이불 속에서 어린애처럼 울고 계셨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 정도의 존엄은 남겨드려야 했으니까요. 밤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낮에는 두부를 만들고 팔고 사람을 만나면서 바쁘니까 괜찮았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잘 다녀와라, 우리 수진이.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우리가 안 돌아온다는 걸 알게 됐을까? 보위부에서 찾아왔을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잡혀서 여기서 북송당하면 어머니까지 끝이에요. 연좌제니까요. 내가 살아남아야 어머니도 사는 겁니다. 죽을 수 없었어요. 절대 죽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천장을 보면서 같은 말을 수백 번 되뇌었어요. 살아야 한다. 살아서 한국 가서 어머니를 데려와야 한다. 제가 움직여야 했어요. 장마당에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읽는 법, 내가 줄 수 있는 걸 찾는 법. 마을을 돌아다니며 관찰했어요. 조선족 어르신들이 고향 음식을 그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식 손두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콩을 빌려서 맷돌에 갈고 간수를 넣어 굳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명절 때마다 만드시던 그 두부. 어머니 생각에 손이 멈추기도 했지만 다시 움직였습니다. 멈추면 죽으니까요. 두부가 팔렸어요. 이 맛이야, 고향 맛. 조선족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단골이 생겼어요. 작은 돈이었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부를 팔러 나갈 때마다 목숨을 걸었어요. 중국 공안이 수시로 검문을 돌았거든요.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면 끝이었습니다. 저한테 신분증이 있을 리 없잖아요. 한 번은 두부를 이고 마을 입구를 지나는데 저 앞에 공안 차량이 서 있었어요. 군복 비슷한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저는 발을 돌려 골목으로 숨었습니다. 뒷골목을 빙빙 돌아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한참을 주저앉아 있어야 했어요. 그날 저녁 두부는 반도 못 팔았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그게 중요했습니다. 진짜 목적은 두부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두부를 사러 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보가 흘러나왔어요. 어디에 공안 검문이 있는지, 단속을 피하는 길이 어딘지, 한국까지 데려다주는 브로커가 누구인지. 장마당에서 배운 기술이 여기서도 통했습니다. 물건을 팔면서 정보를 모으는 것. 저는 두부를 팔면서 탈출 루트를 짜고 있었어요.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조선족 아줌마의 소개였어요. 브로커는 40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눈이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베트남 국경까지, 거기서 라오스 거쳐 태국까지 데려다 준다. 비용은 2만 위안. 한국 돈으로 수백만 원이에요. 두부 팔아서 모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아버지가 탈북 전에 빼돌린 외화가 있었어요. 합치면 간신이 됐습니다.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빠, 브로커를 찾았어요. 한국까지 갈 수 있어요. 아버지가 저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39호실 고위 간부가 12살 딸이 두부를 팔아서 찾아낸 탈출 루트를 따라가는 겁니다. 아버지 눈에 뭔가가 지나갔어요. 부끄러움인지 고마움인지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살아서 한국 가면 돼요. 살아서요. 살아서. 그 말을 하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살아서 갈 수 있을까? 갯벌에서 총구를 넘겼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잡혀도 죽고, 베트남 국경에서 걸려도 죽고, 라오스 밀림에서 쓰러져도 죽는 거예요. 이 여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 옆을 걷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뒤로 돌아갈 곳도 없었어요. 앞으로 가는 수밖에. 2달째 되는 날 밤, 브로커가 왔습니다. 내일 출발이다. 배낭을 다시 꽉 졸라맸어요. 이번에는 손이 안 떨렸습니다. 갯벌에서 한 번 죽을 각오를 했던 사람은 2번째는 조금 덜 떨리는 법이니까요. 중국을 빠져나가는 것도 죽을 고비였습니다. 브로커가 정해준 루트는 이랬어요. 중국 남부까지 기차와 버스로 내려간 뒤 베트남 국경을 야간에 넘고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말로 하면 간단하지만 이 길의 매 순간이 죽음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기차를 탔어요. 브로커가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줬습니다. 조선족 동포 행세를 하라고 했어요. 말을 최대한 하지 마. 너희 말투는 북한 사투리가 섞여 있으니까 들키면 끝이야. 기차 안에서 20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땅이 끝없이 펼쳐졌어요. 보기에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기차가 멈출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들었어요. 검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자는 척하셨지만 무릎 위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창밖만 봤어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12살짜리가 20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앉아 있었어요. 입을 열면 죽을 수도 있는 기차 여행이었습니다. 한 번 검문이 있었어요. 기차가 어느 역에 멈췄을 때 제복 입은 남자 2명이 올라왔습니다. 칸을 돌면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손에 가짜 신분증을 쥐고 있었는데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신분증이 젖으면 어떡하지? 바지에 손을 문질러 닦았습니다. 남자들이 점점 가까이 왔어요.
한 칸, 두 칸. 앞줄 사람에게 뭔가를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그런데 그 순간 기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이 내리지 못하면 곤란해지니까 신분증 확인을 중단하고 출구로 갔어요. 기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심장이 가슴팍에서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살았다. 이번에도 살았어요. 하지만 이런 순간이 언제 또 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기차가 달리는 내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베트남 국경은 밤에 넘었어요. 산길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앞에서 걸었고 저와 아버지가 뒤를 따랐어요. 손전등도 켤 수 없었습니다. 달빛에 의지해서 걸었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국경 근처에 순찰대가 있다고 했어요. 브로커가 절대 소리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숨소리도 줄여야 했어요. 저는 제 숨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입을 손으로 막고 걸었습니다. 이 소리가 순찰대에 들리면 어떡하지? 1시간이 10년 같았어요. 베트남에 들어서자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국경은 넘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마. 베트남에서도 탈북자는 안전하지 않았어요. 잡히면 중국으로 돌려보내지고 중국은 다시 북한으로 보냅니다. 2중 3중으로 죽음이 겹쳐 있었어요. 라오스로 넘어가는 길은 밀림이었습니다. 여러분, 밀림이라는 곳은 드라마에서 보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열대우림의 밤은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손을 뻗으면 제 손가락도 안 보였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모르는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벌레 소리, 짐승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가끔 설명할 수 없는 소리. 저는 아버지 점퍼 뒤를 꽉 잡고 걸었어요. 놓치면 이 어둠 속에서 영원히 못 찾을 것 같았으니까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쏟아지듯 퍼부었습니다. 열대 폭우예요. 옷이 순식간에 젖었어요. 발밑 땅이 진흙탕이 됐습니다. 산비탈 경사면에서 진흙을 밟으니까 제 체중을 지탱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몸이 옆으로 기울면서 경사면을 타고 쭉 밀려 내려갔어요. 어둠 속이라 밑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미끄러졌습니다. 소리를 지르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게 본능적으로 떠올랐으니까요. 아버지가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미끄러지는 제 몸을 한 손으로 붙잡으시고 다른 손으로 나무 뿌리를 움켜쥐셨어요. 빗속에서 아버지 손이 제 팔목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손자국이 빨갛게 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를 악물고 저를 끌어올리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가 아버지였어요. 갯벌에서 총 앞에 숨으셨던 분이 밀림에서는 딸의 목숨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끌려 올라간 뒤 한참을 엎드려 있었어요. 비가 등을 때렸습니다. 흙물이 입으로 들어왔어요. 무서웠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온몸이 떨리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름도 모르는 나라의 이름도 모르는 산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어머니는 영원히 제가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평양 시골 친척집에서 딸이 다녀올게요 하고 나간 뒤 영영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머리를 관통하는 순간 온몸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안 돼. 죽으면 안 돼. 어머니를 데려오겠다고 약속했잖아. 저는 진흙을 움켜쥐고 일어섰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한 발짝을 내디뎠습니다. 브로커가 뒤에서 말했어요. 30분만 더 걸으면 된다. 이 말을 3번째 듣는 거였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30분이든 3시간이든 걸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비가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하지만 발밑은 여전히 질퍽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뒤에서 헉헉거리셨어요. 32살이지만 평양에서 승용차 타고 다니시던 분이셨잖아요. 이런 산길을 걸어본 적이 없으셨을 겁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며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빠, 조금만 더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할 힘도 없으신 거였어요. 제가 아버지를 끌다시피 하며 걸었습니다. 갯벌에서도 그랬고 밀림에서도 그랬어요. 12살이 32살을 이끄는 거였습니다. 1시간쯤 더 걸었을 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순찰대인가. 하지만 브로커가 마을 불이다라고 했어요. 태국 쪽 마을 불빛이었습니다. 그 불빛이 보이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거의 다 왔구나. 얼마나 더 걸었는지 모릅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어요.
그저 앞사람 등을 보고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어느 순간 나무가 성그러지고 길이 넓어졌어요. 브로커가 멈춰 서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태국이다. 아버지가 주저앉으셨어요. 진흙탕 위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소리를 안 죽이셨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소리내서 우시는 걸요. 그 울음소리가 밀림에 퍼졌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잡혀도 북한으로는 안 간다. 그 한마디에 아버지 울음이 더 커졌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살았구나. 아직 한국은 아니지만 최소한 북한으로 끌려갈 일은 없어졌구나. 갯벌에서 총구를 넘기고 중국에서 공안을 피하고 베트남 국경을 넘고 라오스 밀림에서 경사면을 굴러내려가면서도 살아남은 거예요. 12살짜리 몸뚱이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인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태국 방콕까지는 브로커가 차로 데려다 줬어요.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대사관까지 동행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이 차 안에서 주스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괜찮아. 다 왔어. 오랜만에 어른이 저한테 괜찮다고 말해준 거였습니다. 주스 뚜껑을 따는 손이 떨렸어요. 공포의 떨림이 아니라 안도의 떨림이었습니다. 대사관에서 한국 영사관 직원분을 만났어요. 직원분이 한국말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한국 갈 수 있어요. 한국말이요. 한국 사람이요. 아, 드라마 속 사람들이 진짜 있었구나. 직원분이 따뜻한 물을 건네주셨는데 종이컵을 잡는 손이 떨려서 물이 출렁거렸어요. 직원분이 제 손을 잡아주시며 천천히 마셔라고 하셨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얼마 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사람 손인지. 갯벌에서, 폐가에서, 기차에서, 밀림에서 2달 넘게 차갑고 무섭고 떨리기만 하던 세상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온기를 만진 거였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수속을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내려다봤어요. 꽁초를 분해하느라 누렇게 물든 손, 두부를 만드느라 갈라진 손, 갯벌 지늘기 아직 손톱 밑에 남아있는 손. 이 손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다음 비행기가 뜨면 저는 드라마 속 세상에 발을 내딛습니다. 비행기가 내려앉았을 때 창밖에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인천공항이었어요. 밤이었는데도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활주로 옆 건물들, 번쩍이는 유리벽, 끝없이 이어지는 조명. 저는 창에 얼굴을 갖다 붙이고 바라봤어요. 2달 넘게 매일 오늘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무게가 한꺼번에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공항을 나서자마자 또 다른 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었어요. 탈북자는 한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이곳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우리를 태우고 어딘가로 갔어요.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조용했어요. 복도가 길었고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이 하나 열리고 또 하나 열리고 그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들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굳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9호실 간부가 조사를 받는 거예요. 북한에서 조사라는 건 자아 비판이고 처벌이고 끌려가는 겁니다. 김동무 아저씨가 끌려갔고 박 부장이 무릎 꿇었고 미꾸라지 아줌마가 사라졌어요. 아버지 머릿속에서 그 장면들이 돌아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다리를 떠시는 걸 의자 밑에서 느꼈습니다. 조사실은 깨끗했어요. 책상 하나, 의자 몇 개, 형광등. 북한의 보위부 취조실을 상상했는데 전혀 달랐습니다. 조사관이 들어오셨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셨는데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물 드실래요? 물을요? 조사받으러 왔는데 물을 주다니. 아버지가 당황하셨어요. 북한에서 조사관이 물을 건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조사관이 종이컵에 물을 따라 아버지 앞에 놓으셨습니다. 조용하고 정중한 손길이었어요. 아버지가 물컵을 받으시는데 손이 떨려서 물이 찰랑거렸습니다. 질문이 시작됐어요. 이름, 나이, 출신 지역, 탈북 경위. 조사관은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다그치지 않았어요. 기다려 주셨습니다. 메모를 하시면서도 눈은 부드러웠어요. 이건 제가 아는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대답을 못 하셨어요. 39호실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습니까? 아버지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시는 거예요. 39호실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자아 비판 대회에 끌려나가는 동료들의 얼굴이 떠오르신 거겠죠. 여기서 말하면 처벌받는 거 아닌가. 입을 열면 가족이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아버지의 몸이 아직 북한에 있는 거였어요. 비행기는 한국에 왔는데 아버지의 공포는 북한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기다려주셨어요.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 한마디에 아버지 어깨가 미세하게 내려갔지만 여전히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제가 나섰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사관이 저를 보셨습니다. 12살짜리가 등을 곧게 펴고 또박또박 말하니까 좀 놀라신 것 같았어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버지는 39호실 외화벌이 전담 간부셨어요. 해외 북한 식당이랑 호텔을 관리하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일을 하셨습니다. 5년 동안 근무하셨고 배급 최상위 계층이셨어요. 조사관이 메모를 하셨어요.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탈북은 제가 먼저 결심했고 아버지를 제가 설득했습니다. 서해안 바닷길로 나왔고 중국에서 2달 숨었고 베트남과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갔어요. 조사관이 펜을 멈추고 저를 보셨어요. 내가 먼저 결심했다고? 눈이 조금 커지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경에서 군인을 만났을 때도, 중국에서 돈을 벌 때도, 브로커를 찾을 때도 전부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39호실 간부가 대답 못하는 걸 12살 딸이 대신 하고 있으니까요. 조사관이 메모를 마치고 말씀하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여기서는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지 않아요. 그걸 기억하세요. 목소리가 단단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아버지가 그제서야 고개를 드셨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진실을 말해도 괜찮다는 말. 조사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으셨어요. 수진아, 아까 고마웠다. 그 한마디에 저는 아버지가 조금씩 한국에 도착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원에 들어갔어요.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를 배우는 교육시설입니다. 거기서 아버지의 세계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편의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입구에서 멈추셨어요. 사방의 물건을 보시며 한 발짝도 못 떼셨습니다. 저는 삼각김밥을 골라서 계산했어요. 돈을 내고 받는 것, 배급표 없이 줄 안 서고 그냥 사는 것. 아빠, 여기선 누구나 원하면 살 수 있어요. 아버지가 진열대를 둘러보시며 혼잣말 하셨어요. 배급표 없이 그냥 39호실에서 달러를 세시면서도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몰랐던 겁니다. 인터넷에서 39호실을 검색했을 때는 더 심했어요. 외화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세계가 39호실을 어떻게 보는지 화면에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잿빛이 됐어요. 자신이 평생 충성하며 벌어들인 돈의 행방을 처음 아신 겁니다. 화면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결정적인 건 하나원 경제교육이었어요. 강사가 시장 경제를 설명하는데 저는 옆에 앉은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이거 내가 장마당에서 하던 거랑 똑같아요. 아버지가 저를 오래 바라보셨어요. 12살 딸이 꽁초 담배를 팔면서 이미 체득하고 있던 것. 수요와 공급, 가격 결정, 자유거래. 39호실 간부가 평생 몰랐던 것을 딸이 장마당에서 발로 뛰며 배운 거라는 걸 아신 겁니다. 수업 후 밖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32년을 당해 충성하며 외화를 벌었다. 그런데 내 딸이 12살에 꽁초 담배를 말아 팔면서 이미 자본주의를 알고 있었어. 총구 앞에서 군인을 설득할 때 나는 딸 뒤에 숨었고 국정원에서 조사받을 때도 딸이 대신 대답했다. 수진아, 아빠가 부끄럽다. 저는 아버지 팔을 잡았어요. 아빠, 밀림에서 내가 미끄러졌을 때 내 손을 잡은 건 아빠잖아요.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잘 다녀와라, 우리 수진이 하시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어머니, 꼭 데리러 갈게요. 편의점에 가서 원하시는 거 다 사드릴게요. 배급표 없이, 할당 없이요. 여러분, 자본주의는 이미 북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간부들만 모르고 있었어요. 12살도 아는 것을 그 체제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꽁초 담배를 말면서 자본주의를 배웠고 장마당에서 뛰면서 자유를 알았고 총구 앞에서 살아남았어요. 저는 다시는 충성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남은 사람들이 하루빨리 이 자유를 알게 되길 바랍니다. 미꾸라지를 키우다 끌려간 아줌마도 할당을 못 채워 무너진 김동무 아저씨도 그 사람들 모두가 편의점에서 원하는 걸 골라 담는 이 자유를 누리는 날이 오기려. 총구 앞에서 아버지가 뒤로 물러섰을 때 12살 소녀가 배낭을 열었습니다. 꽁초 담배를 말던 그 작은 손이 가족의 자유를 샀습니다. 어른보다 먼저 세상을 읽어버린 아이의 용기 앞에 숙연해집니다. 탈북의 길 끝에 서 있는 당신을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